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자, 오늘 4부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증인신문 20일 모레 하는 거죠? 네,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20일 한다고 했고, 예. 20일 한다고 했고, 형사재판하고는 시간차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3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막 가고 네.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막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에 개인 주택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 경찰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고요.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이 헌법재판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공정하고 또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헌법재판소 스스로 박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무엇이 쫓기듯이, 심지어 어제 대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쫓기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이런 것 자체가 맞질 않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헌법재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 6개월 시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직무정지 상태고 또 구금 상태인데다가 무슨 대통령이 이 재판에 하루 이틀 이게 늦어진다 그래서 이게 큰 변수가 되고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날짜를 정해놓은 듯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여기 대해서 찬반 토론 소추인 측과 비소추인 측의 공방 정인을 통해서 또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아주 국민들이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지금 헌법적 최고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상당수가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공감하고 납득해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결론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잘라버리고 또 뭔가 재판을 서두르는 듯이 인상을 비추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헌법재판이 결론이 자칫하면 이 결론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든 저런 결론이 나든 굉장한 분란의 소지를 남길 것이다.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런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사실 헌법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헌법의 쟁점이 무엇이다. 왜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어떤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될 바는 무엇이다. 또 국회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앞서 지금 더 급한 거 사실 이 탄핵 심판 중에 국정법이 걱정된다면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것은 이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소추 당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정족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간단한 법리적 해석만 하면 금방 끝날 것도 구달지 않아요. 이렇게 막 끌고 있던 것은 이렇게 무엇이 서둘듯이 이렇게 무슨 결론을 곧 내릴 것처럼 그리고 정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기한 내에서 충분히 헌법재판관은 좀 여유 있게 답변할 기회도 주고 또 헌법재판이 질서 있게 되고서 국민 상황에 서로 지금 의심하고 다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고 새롭게 그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금 기한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한이라는 거는 4월 18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4월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또 새롭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헌법소원은 6개월 내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로.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같으면은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됐다고 임기 내에 마쳐야 된다고 대통령 탄핵소추 같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그 임기 내에 마친다는 것은 어떤 법리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그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예. 633이라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뭐 엿가락 늘리듯이 계속 늘어지고 있고 하는 데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예. 이게 도대체 이 재판이 헌법재판이든 우리 또 법원에서 재판이든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한없이 늘어나고 어떤 것은 무슨 기준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끝내야 됩니까?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그 헌법재판관이 계속 준비 상태에서 보면서 임기에서 그 6개월에 맞춰도 되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그걸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끝낸다고 합니까? 예. 그것도 난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이 문제를 무엇인가 서두른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예. 감정 어떤 분열의 빌미를 저는 낳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라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김현태 단장이 그 국회 국방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0일 날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부성천 의원과 면담할 때 그때 동석했다면서 그때 들어보니까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이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기를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곽 전 사령관에게 민주당이 답변을 연습시켰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공연한 의문과 의구심을 그리고 분란을 일으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전 사령관에게 그걸 만나서 그걸 말하는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건이 다 벌어졌고 그 사람들이 그 사건에 관련한 주요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든 국회 국정조사든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야당 의원들이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유튜브로 찍어서 하는 그것이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그것은 공정성이라든가 이 진술의 순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살 일을 스스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이 얘기한 핵심 뭐냐면 의결 정족수 5글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핵심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정원 같은 것이 아마 가장 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뭐 검찰에서의 조사의 정원도 있을 테고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또 정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대목도 있을 테고요. 그런 대목들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러나 지금 근데 이런 식입니다. 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계엄이라는 게 택도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가능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이 정말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멘토를 모신다는 전에 법제처장이 이석연 법제처장이 원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보니까요.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다른 날 자기는 며칠 전에 11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계엄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자기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경제기밀도 할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도 좀 경각심을 가지도록 알려주십시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의 무슨 징조라든가 흐름을 민주당이 훨씬 먼저 파악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 뒤에 지금 또 이게 계엄 직후에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한꺼번에 불러서 한꺼번에 조사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물론 여기에 이제 무슨 고리를 찾아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뭐 후배였다 뭐 이런 고리를 찾아서 하겠지만 그걸 국회에서 공정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엄밀하게 해줄 게 아니라 그걸 뭐 개인 유튜브로 그걸 중계한다거나 또는 오늘 우리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해하고 있듯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이 그 배석했던 그런 상황, 그 업무의 상황 같은 것을 연출하게 하는 건 좀 그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단장이 이 진술한 곳이 국회 국방이거든요. 국회 국방에도 야당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공개석상에서 답변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은 다 퇴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증언할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문제 좀 여쭤볼 텐데 네네네. 이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게 이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 특검 하자고 하니까 이걸 부랴부랴 넘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 이런 소리도 있는데 주장도요. 예. 검찰이 이제 수사의 필요성 지금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서울에서는 몽땅 지금 뭡니까 문자 녹취록 또 정치인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이제 지금 창원지검에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경남의 전신문도와 일면에 이 명태균 사건의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동생들이 그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그런 사진 정보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산 이야기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받은 이야기 등등 그다음에 정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국회로부터 정책 자금을 정책 연구비를 이렇게 편취한 것 이런 등등의 많은 다른 범죄가 있어서 그 범죄가 이제 끝났고 여기에 주로 이제는 검찰에서 만일 소환 조사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수사할 단계가 된 것이죠. 그 수사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대통령이 지금 면책특권 내란죄 말고는 이제 소추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는 또 당사자로서 그걸 또 소명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수처의 수사 이런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했던 까닭은 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근데 없는 곳에서 억지로 수사를 하고 법원의 그 서부지법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이 자체가 그 법원에서도 걱정할 만큼 적법 절차의 위배, 이른바 위법적 수집 증거 이럴 경우에 공소 자체가 기본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고 그렇게 걱정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야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권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에 따라서 이걸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 명태균 씨 사건이 국민의힘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제 만일 그렇게 치면은 이 명태균 씨가 경남에서는 꽤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던 분입니다. 여론조사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한창 이 사건이 초점이 되었을 때 국회에서 또 명태균 씨 이 사안을 또 무슨 폭로한 또 강모 씨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 등등이 해가지고 그게 국회 정무인가 국회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의뢰를 했던 그 여야 의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 명단이 다 국회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경남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좀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고객들을 많이 얻었는지 큰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대선뿐 아니라 각 당의 경선, 그러니까 우리 당도 있지만 민주당의 그 전당대 경선 때 또는 지사 선거라든가 대통령 후보 경선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여야 의원이 여러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부각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은 숨기고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명태균 씨와 그 또 옆에 강모 씨하고 이런 분들이 그 주고받았던 문자, 녹취 파일 이런 게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그 황금폰도 다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무엇으로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예. 이게 나름대로 영향이 그러니까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글쎄 저는 지금까지 나올 이야기는 거의 큰 걸기로 나오지 않을까 않았나 싶어요. 그게 더 있었으면 누가 그걸 숨겨뒀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조금씩 툭툭 던지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사건이 터질 때 거의 최 의원님 지금 전화가 너무 자주 끊겨가지고요. 저희가 전화가 너무 자주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음성이요. 지금 다시 전화 끊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최영두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사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이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가장 큰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사회는 그렇거든요. 큰 이슈가 터지면 작은 이슈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이슈와 작은 이슈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은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시 최영두 의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의원님. 네네. 한동훈 전 대표 복귀 할 것 같아요. 예? 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관훈크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또다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두 번째 단핵 소추에 이르고 또 당대표도 수많은 또 혼란에 분열에 불씨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단핵 소추가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엄청난 국민적 분열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분들 또 우리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지금은 이제 그 탄핵 소추 결론 이후에 이 국민의 분열을 막고 그동안 왜 이런 사태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통합의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그런 분열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이용했다가는 그건 그 정치적 리더십은 성공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모든 나라나 어떤 큰 권력이 볼 때는 무너질 때 또 위험해질 때는 그것이 외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분열로 이렇게 망하더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전 대표든 또 우리 당의 여러 그 지도자들이든 이런 리더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걸 앞으로 통합해낼 것이냐, 어떻게 분열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책으로 담겨서 정찰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우리 당의 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플랜 A, 플랜 B 이런 게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거 또 계엄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장치 등에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또 국민의힘이 제시해야 될 거고 플랜 B는 만일 인용이 됐을 경우엔 어떻게 됐던 간에 대선 준비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게 기각이 된다 할 경우에 그러면 탄핵을 찬성했던 또 사람들 멀쩡하게 별일 없을 때도 탄핵하자고 그렇게 아홉성 치고 온 거리를 메우고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나라가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을 순순히 수용해서 이제 끝났다고 하겠습니까? 야당도 더 세게 붙겠죠. 그래서 그러나 또 탄핵이 또 인용됐을 경우는 또 지금의 여론조사에는 최고 40%까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어느 경우든 그 통합 그리고 나는 그 계기를
마침 올해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그 계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번 더 광복 80주년의 그 영광을 딛고서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은 끝없는 분열과 혼란으로 뒷걸음치면서 예. 대화하느냐 이런 결정적 시점에서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결단으로 저는 우리 당의 정책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 제가 AI 3대 강국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칫거리고 탄핵 소추한다고 결정을 못하고 예산 투입을 않고 이러면은 우리가 3대 강국이 될 기회가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 당대에 물려줬던 이 부강한 대한민국 세계 7대 강국까지 올라갈 만큼의 이런 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야 누구든 우리 당의 누구든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에 이룬 이 성취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둘러싸고서 반도체법이며 또는 지금 상속세며 모든 정책을 이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기각이냐 탄핵 인용이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가 정치적 입지의 발판의 강화로 삼는 정치라는 것은 분열을 강화해서 우리 공화국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거라고 저는 그걸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1분 남았는데요. 아까 40% 말씀하신 거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수치에. 근데 그 구체적으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15일 양인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그런 거고요. 간단하게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성 지지층의 논점이 뭐냐면은 이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저렇게 한없이 늘어지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당과 국회에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는 왜 그렇게 서두는데 무슨 결론 내고 하느냐라는 그런 그 법치주의의 기본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말 좀 노력을 다해줘야 되겠고요. 저희들은 나라를 통합시키고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